하늘은 맑았지만 박지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행복의 집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여기가 평판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대요. 큰딸 미경의 말에 지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그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끊임없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에서 내려 행복의 집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3층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요양원장 정민석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말투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박지순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행복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원장의 안내로 2인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창문 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미경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주말에 현우 오빠랑 같이 올게요. 미경을 배웅한 지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4시경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옥순이에요. 같은 방을 쓰게 됐네요. 옥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3년 전 뇌졸중을 앓은 후 요양원에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사람이 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간호사 출신인 지순 할머니는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2명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저는 김영자예요. 이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도중 지순 할머니는 몇몇 노인들이 거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분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바빠요.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지순 할머니는 복도에서 요양보호사가 투약 카트를 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직 간호사로서 그녀의 눈에는 카트의 약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약을 많이 드시나 봐요? 지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하루 3번이에요. 어떤 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밤 9시 간호사가 취침 전 약을 가져왔습니다. 박지순 어르신, 취침 전 약입니다. 혈압약과 수면제예요. 지순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수면제요?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르신,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잠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첫날이라 적응하시기 힘드실 테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혈압약만 먹을게요. 옥순 할머니는 자신의 약을 모두 삼켰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부터 계속 먹었어요. 밤에 도움이 필요해도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자는 게 편해요. 지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에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수면제를 주는 것은 올바른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옥순 할머니가 깊이 잠든 후에도 지순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가끔 요양보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신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간호사로 일했던 40년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진 불편한 감각이 단순한 노파심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옆 침대의 옥순 할머니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40에 90이에요. 아침 약 드셔야겠어요. 제가 40년간 간호사로 일했거든요. 아침엔 원래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간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약을 주고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순 할머니는 옥순 할머니의 상태가 전날보다 더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침마다 좀 어지러워요. 약 먹고 나면 그런 것 같은데 곧 나아질 거예요. 오전 체조 시간 후 지순 할머니는 김영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의 그는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좋은 곳인가요? 지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더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영호 할아버지를 물리치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오후에는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순 할머니는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금세 지쳐 보였습니다. 중간에 방으로 돌아갔고 지순 할머니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옥순 할머니의 옷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약통에서 여러 종류의 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에는 강한 진정제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호 할아버지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약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과도한 진정제 사용이 의심되네요. 맞아요. 저도 그 점이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약 처방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력도 부족해 보이는데 요양보호사 몇 명이나 계세요? 공식적으로는 15명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건 대부분 5에서 6명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 한두 명뿐이고요. 지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보니 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간호사가 와서 깨우고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인가요? 지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소 드시는 약이에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순 할머니는 수첩에 관찰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상태 급격히 악화, 과도한 약물 사용 의심 특히 진정제, 인력 부족 심각 법적 기준 미달, 식사량 감소 비용 절감 의심, 요양원장 정민석의 운영 방식 조사 필요, 새벽녘 갑자기 옥순 할머니가 크게 신음하는 소리에 지순 할머니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순 할머니는 복도로 뛰어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요양보호사가 나타났고 1시간 후 옥순 할머니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 박동 이상이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었습니다. 최옥순 할머니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 후송. 시간 새벽 4시 23분. 대응 지연 시간 약 15분. 아침이 밝아오며 지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순 할머니는 복도에서 정민석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지순 할머니의 질문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상벨을 눌렀는데 왜 아무도 오지 않았죠? 지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 원장은 표정이 굳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밤에는 인력이 부족해서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지키고 계신가요? 그리고 옥순 씨에게 그렇게 강한 진정제를 왜 투여했나요? 정 원장은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순 할머니는 김영호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옥순 할머니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한 분이 비슷한 이유로 병원에 가셨죠. 영호 할아버지는 정민석 원장이 2년 전 요양원을 인수한 이후로 직원 수가 줄고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점심시간 후 지순 할머니는 젊은 요양보호사 이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여러 노인을 돌보느라 바빠 보이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 많은 분들을 돌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미라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직원이 2배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지순 할머니는 미라의 표정에서 진심으로 노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영호 할아버지의 소개로 요양원 최고령 입소자인 이순자 할머니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전직 경찰 출신 이강석 할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민석이 원장으로 온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네 사람은 각자의 관찰 내용을 공유하며 요양원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강석 할아버지가 문제점을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첫째,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현저히 부족합니다. 둘째, 약물이 과다하게 투여되고 있어요. 셋째, 식사의 질과 양이 줄었어요. 넷째,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부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석 할아버지는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순자 할머니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미라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순 할머니는 미라를 따로 만나 요양원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미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순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미라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여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은 서류상으로는 24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명뿐이었습니다. 진정제와 수면제의 구매량도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정부 보조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의 손자가 면회 때 전달한 스마트폰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모여 복지부와 언론사에 증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전송하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정 원장과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정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라는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정 원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2주간의 휴직을 통보받았지만 요양원을 떠나자마자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순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자료 전송 완료. 저는 2주간 휴직 당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5명의 노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야. 그들은 이제 단순한 요양원 입소자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증거를 외부로 보낸 이후 요양원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 원장은 평소보다 예민해진 듯 직원들에게 노인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은 평소처럼 행동하며 최대한 의심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영호 할아버지와 마주친 지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정말 자료가 전달된 걸까요? 영호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서두르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옥순 할머니는 지순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물이 줄어든 덕에 정신이 훨씬 맑아졌고 그들의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석 할아버지가 휴게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지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신문 한쪽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복지부 요양원 무작위 특별 감사 실시 예정.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제보와 관련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해요. 정 원장도 신문을 봤을 테니 대비할 시간이 있어요. 강석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정 원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는 평소보다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고 약품 보관실에서는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순 할머니는 간호사가 평소보다 적은 약을 가져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다른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증거를 감추고 있어요. 갑자기 약물 사용량을 줄인 것 같아요. 이틀 후 요양원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휴게실 창문으로 내다본 지순 할머니는 연합뉴스 로고가 붙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정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론이 왔어요.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순 할머니가 다른 노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요양원 내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 원장은 입소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실망한 기자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영호 씨, 손자분이 다시 면회 올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 기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게요. 영호 할아버지의 손자는 다음 날 면회를 왔고 지순 할머니가 적어둔 메모를 몰래 전달받았습니다. 그 메모에는 우리가 내부에 있는 요양원의 반란군입니다. 직접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합뉴스 기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후 복지부 특별감사팀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팀은 서류 검토와 시설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정 원장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한 명이 감사팀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그 기자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휴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혹시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기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곳이 있어요. 강석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를 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지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보자들입니다. 저는 박지순입니다. 전직 간호사죠. 이분은 김영호 씨, 전직 공무원이고 이강석 씨는 전직 경찰입니다. 이순자 씨는 여기서 가장 오래 계셨고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증거를 모아 제보를 해주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찰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행정적인 문제점을, 강석 할아버지는 법적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의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녹음하고 메모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들의 인터뷰가 끝난 직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자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요양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고요. 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취재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복지부 감사팀과 함께 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기자는 당당하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 원장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노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요양원 규칙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합뉴스에 특종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인들의 반란. 기사에는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미라가 제공한 증거가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요양원에 몰려와 가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특별조사팀을 추가로 파견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원장은 출근하지 않았고 요양원은 임시관리자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관리자는 즉시 미라를 복직시켰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 원장이 갑자기 요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사무실을 봉인한 상태였습니다. 분노한 정 원장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망했어. 모든 걸 망쳤다고.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강석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지만 정 원장은 그를 밀쳐내고 지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옥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지팡이로 정 원장의 발을 걸었고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직원들과 다른 입소자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휴게실로 몰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도 도착했고 정 원장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의 용기를 치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 덕분에 다른 요양원들도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은 요양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의 간호사 경력이 마침내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 주위로 영호, 강석, 순자, 옥순 할머니가 둘러섰고 미라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만들어낸 요양원의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정 원장의 사무실을 뒤지던 경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러 요양원을 인수하여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해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요양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지순 할머니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노인 복지 시스템의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원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입소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기준 강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행복의 집 요양원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운영진으로 재개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새 원장은 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운영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이곳을 모두가 행복한 진짜 행복의 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반란은 이제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최옥순 할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찾고자 했던 움직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지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집 요양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지순 할머니는 햇살이 가득한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주변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원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요양원은 정부의 관리 아래 새로운 운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노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멍한 표정 대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와 활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순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미라는 지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복지부에서 전국 요양원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지부에서 행복의 집 모델이라고 부른대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투명한 재정관리, 인력 기준 강화.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순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작은 저항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순 할머니는 휴게실에 모여 있는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영호, 강석, 순자, 옥순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노인들이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가 신문을 건네자 지순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용기 있는 노인들,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그들 5명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순 할머니의 딸 미경이 달려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지순 할머니는 딸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너가 이 요양원을 선택한 덕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미경은 자녀들이 할머니를 슈퍼히어로라며 학교에 자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기력하게 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복지부 장관과 함께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장관은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용기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인 복지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기자 한 명이 지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나요? 지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부당한 일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와 목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 각지의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이들도 노인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 미라가 정식으로 요양원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취임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미라는 취임 연설에서 행복의 집을 이름 그대로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취임식 후 열린 작은 파티에서 5명의 노인들은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양원의 자문위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순자 할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냈어요. 지순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강석 할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요양원의 반란군, 영원하라. 5명의 노인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행복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고 노인들은 더 이상 무분별한 약물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의 질도 향상되었고 다양한 여가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순 할머니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대되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순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 새로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는 용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요양원의 반란군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롭게 심어진 5그루의 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새로 입소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지순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다른 요양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지순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달라요. 우리 모두가 지켜낸 곳이니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을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정의하는 거야.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또 다른 용기 있는 행동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양원 정원에서 5그루의 어린 나무들이 미래를 향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순 할머니와 그녀의 동료들이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양원의 반란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